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은 12.3 비상계엄 사태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 인터뷰 코너에선 여야 정치인들에 이어서 헌법학자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1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짚어봅니다. 오늘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선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연락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1년 전 오늘 비상계엄 선포된 바로 그 시간에 김선택 교수님은 어떻게 어떤 거 하고 계셨는지 그때 제가 딱 듣고 어떻게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예. 조금 늦게 학교에서 나가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네. 자동차 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전화 내용이 전화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뭐 저희 제자인데요. 아, 제자요. 예, 예. 계엄이 선포된 것 같다고 해서 네. 제가 그럴 리가 있나. 일단 확인을 확실히 해보고 더 이야기를 하자. 네. 근데 또 곧 또 메시지가 왔어요. 빨리 국회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또 기자들이 전화 오기 시작해서 네. 일단은 집에 가서 테레비를 보고 이게 진짜인지 실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자. 확인한 뒤에. 아니 확인을 해야겠다 일단. 네네네. 그럼 차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곤란하니까 가깝습니다. 저는 집하고 학교 아주 가까워서 예, 예. 일단 집에 가서 TV를 켜보니까 정말로 계엄을 선포했더라고요. 네. 그때도 밤을 꼬박 새면서 전화를 계속 받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일단 국민들 입장에선 당시 상황이 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인가라는 생각인데 하셨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그 비상계엄이라는 걸 이렇게 규정한 뭐 배경이랄까 이거는 뭡니까? 원래 이제 이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는 네. 평상시에는 네. 그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걸 대처하게끔 일반적인 헌법과 법률에 좀 예외적인 그런 규정을 헌법에 둘 거냐 말 거냐 네. 이런 논란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처음에는 1949년에 기본법 만들 때는 없었어요. 없다 네. 나중에 60년대 말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실제로 뭐 남북전쟁 때나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에서는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죠. 이러한 예외적인 긴급권 조항을 넣었을 때 오남용되면 어떡하냐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게 없을 때 오히려 더 남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자기 행정권을 오남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양가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있을 때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기존의 그렇습니다. 행정권을 가지고 오남용하면 어떡하나? 예, 그러니까 차라리 집어넣되 아주 엄격한 요건에서 하게끔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집어넣되 엄격한 요건 내에서 하자. 그 엄격한 요건은 어떤 겁니까?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계엄이 두 종류로 있는데 나눠지는 게 조금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것에 나눠져 있고요. 네. 사실 비상계엄은 예. 우리 그 계엄법을 보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 기능이나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시죠. 전시나 준전시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 기능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행정 기능이 마비된 기능도 거군요. 안 되고. 네. 그렇죠. 거의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군이 동원되지 않으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경찰력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네. 그게 군이 동원돼서 군 병력으로만, 그러니까 군대만 명령 체계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만 발동되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때 긴급 담화문 보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해서란 그 이유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다음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수사기관이나 법적인 수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정상 찍을 때 쓰는 거고요. 그럼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거꾸로죠. 자유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이제 헌법이나 개헌법에 보면 원래 개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병력을 동원해서 그죠? 이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질서 유지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왜 종북 반국가 세력이 나오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킨다니 말이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벌써 이 내용 자체가 네.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그 목적 요건에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자,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정치적 충돌 등은 계엄 사유가 될 수 없고 계엄 선포 절차도 위반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12.3 비상계엄 이전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린 그 판례랄까 사례들이 있습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 이 계엄령에 대해서는 그 포고에 대해서는 아예 네. 사법 심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독재 정권이 계엄령을 주로 발령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래저래를 못했다 이거죠? 접근을 못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는 네. 이제 여러 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1997년에요. 네. 다 아시는 사건이죠. 그 79년 12.12 군사반란하고 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예. 그거에 대해서 위헌 위법하다고 선언했고요.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에는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1979년 10월 18일 부산 부마 민주항쟁 예. 그 당시에 그 부산 지역 비상계엄 선포를 했었거든요. 예. 그것도 계엄의 포고 요건을 불비해서 위헌 위법하다. 그렇게 한 게 있고 2018년에 또 그 72년 유신 때 한 전국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예. 요건 불비로 위헌 위법한 거다. 그 계엄 포고 자체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1979년, 72년께 2018년에 이제 판단이 나왔다는 2018년에. 말씀이시네요. 예. 네. 자, 일단 아까 뭐 국제적인 사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례라든지 어디 해외 사례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기본적으로는 있는 나라들은 좀 대동소이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요. 네. 되게 타이완 같은 데가 제일 유명하죠. 여기는 네. 뭐 1949년부터 1987년까지 예. 그 이제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이 있을 때는 내내 그게 계엄 상태에 있었고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본토하고 이제 그 타이완 사이에 거의 40년 가까이 계엄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세계 최장의 계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 그다음 필리핀의 마르코스 때도 많이 이걸 했었고 태국 같은 나라는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니까 네. 그럴 계엄령 선포가 좀 거의 됩니다. 상시 계엄이었던 나라들이네요, 그거는. 거의 뭐 군사 쿠데타가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급권이 오남용되는 겁니다. 자꾸. 네. 실제로 긴급권을 헌법에 규정했을 때는 네. 아주 그런 비상사태에만 하라고 해놓은 건데 자꾸 이제 악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예 계엄권을 하자든가 네. 계엄 선포권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옮기든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싶으면은 국회의 사전동의나 사후 승인을 받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비상계엄 제도. 자, 우리가 어쨌든 작년에 이제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대로 괜찮은지 만약에 손질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외국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계엄을 선포하고 싶으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못 받으면 못 하는 거죠. 예. 아니면 사후적으로 국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냥 그 효력이 상실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나라는 계엄의 기간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법에다가. 네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리고 그걸 연장하고 싶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돼요. 심지어 어떤 나라가 있냐면 미리 계엄을 하고 싶으면은 헌법재판소에 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먼저 검토받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 예. 사실 지금 우리나라 계엄 제도는 너무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손을 대야 되는데 지난번에 계엄법이 개정이 되긴 했어요. 최근 2025년에. 네네. 근데 그 계엄법 개정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손을 보든지 뭐 논의를 더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거 하나만 딱 고쳐야 된다 하는 걸 하나만 집어주시면 뭡니까? 그러니까. 많이. 국회에 의한 통제가 좀 필요하다는 국회에 생각이 들어요. 의한 통제. 지금 같은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일단 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해제 요구 결의를 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엄이 발령된 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전적인 그 국회 동의 절차가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그 당시 투입된 군과 경찰도 이제 특검 수사 받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위법 위헌적 명령에 복종해야 하나 이런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명령에 불복할 수 있도록 복종의 의무를 손보는 법안 국회 심의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군인 복무 기본법 개정안인가 그렇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기존 법에도 그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부당 불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안을 손보는 어떤 그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오랫도록 네. 위법 부당한 명령에는 그 복종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는요. 네. 이미 직무상 지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법한 명령을 할 직권이 없습니다. 그런 직무상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따라야 될 명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두 가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도 있지만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은 법치 행정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명령을 따른다면 법에 따른 행정이 아니죠.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교수님 너무 간단한 게 공무원이 좀 판단력이 있으면 어떤 위법한 지시를 받았을 땐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명백히 위법하다 하면은 불복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을 그게 아니라 불복종할 의무가 있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실제 판례도 보면은 이제 군에서 항명죄 같은 거 있을 때 보면 대부분 다 그게 유죄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 얘기군요. 그래서 아예 법을 바꿔놓으면 쉽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군복무 기본법도 좀 바꾸고 공무원법도 좀 바꿔서 그 상관이 그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게끔 명시해 놓으면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취지인 거죠. 밑에 공무원도 더 원활해지고 위에 공무원도 위법한 어떤 지시를 뭐 덜 하게 되고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군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제 군 경우에요.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얘기 자체는 좋은데 만약에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요. 자, 전진했는데 아니야 이거 사람 다 죽어. 예를 들어서 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군 지휘계통상에서는 약간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군에서 제대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인데 그걸 거부하는 군인이 있겠어요? 그거는 상황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요. 그죠? 군 훈련을 잘 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을 만들면 당연히 복종할 것이죠. 전쟁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겁을 내고 그죠? 뭐 도망을 하거나 전쟁 상황 겁 안 날까요? 의무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걸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부 그렇게 말하는 군인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냐면 이제 평상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판단할 시간도 있고 한데 군 경우에는 그냥 평상 부대에서 이렇게 사물을 볼 때는 몰라도 어떤 그 약간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참 판단을 하거나 이러기에 실행에 옮기고 이럴 때 조금 약간 혼선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작년도에 12.3 사태 12월 3일 밤 그 특수부대가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약 그 군인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은 어떤 상황에서는 마찬가지 상황이 놓이는 겁니다. 적진 안에 들어있건 적과 접촉하고 있건 간에 네. 상관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무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 부당하다는 게 명백하게 보일 때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너무 그 하관에 해당되는 군인들을 좀 무시한 얘기죠. 그래요. 일단 교수님 말씀은 그거는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들이라면 이런 걱정까지는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된다 말씀이시고요.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네. 그 상관인 군인들이 군인들에 대해서 잘못게 지시를 해서 사지에 몰아넣는 게 오히려 걱정이죠. 네. 자, 일단 우리가 공적 사회, 행정부 이쪽 얘기를 이제 주로 했으니까 이번에 사법부 얘기 좀 해볼게요. 헌법은 상권 분립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입법부 특히 이제 거대 여당 주도로 해가지고 사법제도 개편을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예. 당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신설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 일단 여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게 지금 저기 내란 청산에 좀 맞지 않다 지금 재판부가 이런 주장이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자, 근데 이게 외부인들 비법관들이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재판부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법 101조라든지 이런데 좀 위헌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삼권 분립 그건 중요하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야 권력 운남용이 없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여기 사법개혁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법의 독립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법의 책무성이랑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독립성만 주장하지 자기들이 책임성? 그 얘기를 너무 안 해요. 그다음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는 사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200만 건 정도의 형사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사건은 아니죠. 이런 사건은 정말로 사법부가 책임을 지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 옳은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재판부를 여러 개 열어놓고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재판부를 다른 판단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그 피고인으로 그 내란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재판부가 여러 개 아닙니까? 한 개가 아니고. 그럼 이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하면 똑같은 사람이 여러 재판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어떤 판결이 같은 나오면 사건이니까 다 같은 사건에 연결돼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그 내란 사건과 다 관련돼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 서로 모순된 물론 항소심에 가서 또 하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게 한 재판부로 통합해서 하면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합당한 재판부를 원래 구성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의 그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사법권 자체가 국민이 만든 권력이고 국민이 사법부도 구성해 주는 거고 사법부의 권한도 국민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담재판부 구성할 때 거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법부에서도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비법관이 더 많이 이렇게 주도해서 구성하는 그런 게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거기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전담 재판부 자체는 법관으로 구성되겠죠. 그다음에 문제가 된 게 요새 이제 그 말씀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때문에 하신 말씀 같은데 사실은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거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구예요. 근데 우리 이제 법원에서 거꾸로 말하는데 자꾸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그 동유럽에서 민주화됐을 때 이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유럽연합에서 가입하고 싶으면 사법권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는 사실은 그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수단이에요.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내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하면은 그 뭐 정성호 장관 일단 떠오르는 거고, 그다음 법관 회의 하면은 성향상으로 저 진보 판사가 저기 그 포함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뭐 그 변호사 단체 해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정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네. 만약 의문이 있으면 더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네. 맞춰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할 사안은 아닌 거죠. 그건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헌법 101조 1항의 재판부는 저 법원으로 구성된 뭐 이게 뭐 판사들로 구성한다.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네. 그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조직이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의 의사대로만 돼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얘기도 사법부 의사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하고 이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왜냐건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참심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그 일반인들이 그 법관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그리고 뭐 저 독일의 연방 노동 대법원 같은 데도 보면 네. 사용자 측하고 노동자 측에서 법관으로 들어가요, 법관으로. 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배심제도를 보면 검찰의 기소에도 배심제도가 있어요. 네. 당연히 재판에서도 배심제도가 있고 유무죄 판결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사법권 행사를 어떻게 하게끔 조직할 거냐의 문제인 거지. 네. 그거는 사법부가 결정할 테니까 국민들은 관여하지 말라. 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입법으로도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뭐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해야 된다 하니까 이게 이럴 때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게 아닌가 우려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인데요. 어떤 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자고 얘기하면 의심을 받게 돼 있죠. 네네. 그런데 그건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개별적인 경우에 의심을 받는 거하고 네. 제도 자체를 어떻게 짜는 게 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건 별개 문제인 거죠. 자, 교수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근데 다만 예. 이게 지금 정치적 상황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당사자들이 이거를 계속 명시적으로 얘기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 제기되어 온 어떤 논의되어 온 어떤 사법제도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있었으면 모르지만 이게 정치적 사안이 벌어졌을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라든가 네.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수십 년 동안 논의해온 문제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인 거죠.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네. 어떤 정치 세력이고 사실 순전히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 개혁을 하자고 잘 안 나서거든요. 다들 정치적 그러니까- 의도는 어차피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적으로 자기들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유리한 제도 개혁을 위해서 또 상황에 네.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뭐, 예. 국민에게 유리한지 특정 정파에게 유리한지는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교수님, 행정, 입법, 사법부 견제와 균형 이루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아주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독립성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성도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견제와 균형의 한계 혹은 그 기준이랄까 그거는 어디서 좀 찾으면 될까요? 글쎄 그건 뭐 그 구체적으로 짜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 같아요. 어느 한 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주로 합의제로 만들거나 이게 순서대로 다 관련이 되게끔 여러 네.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입법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그냥 혼자서 처음부터까지 다 한다. 네. 그럼 뭔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같이 하게끔 만들면 훨씬 나아지겠죠. 네. 자, 이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선고문 볼 때 이런 그 조항이 뭐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 타협을 통하여 결론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거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고 이런 거를 최대한 노력한다는 거를 이제 헌법재판소도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여튼 뭐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튼 국회에서 뭐 거대 여당이 독주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권한 뭐 표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 표결에 의해서 가는 거는 이제 좋습니다만 권한은 이제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절제하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권 분립 조항이나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녹아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거꾸로 말씀하신 거고요. 네. 삼권 분립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권력이든 네. 자기 권력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앰비션은 앰비션으로 막는다거나 네. 권력은 권력으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절제하라고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죠. 네. 서로 얽히게 만들어서 예. 함부로 오남용을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얽히게 그리고 아까 만들어서 말씀하신 오남용을 못하게 한다. 그럼요. 아예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지. 네. 스스로 알아서 절제하라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헌법재판소 판결문 내용 중에 네. 그 여야 간의 관계를 논한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거는 판결문 내용 중에 탄핵 심판 결정문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민주정치를 하는 원칙을 그냥 설명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판결문 내용은 적합하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만약 요소화대로 이게 정부가 이렇게 분리되면 그 국회 다수파하고 제왕적 대통령하고 서로 다른 정파가 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정치 문화가 제대로 그 대화나 토론 뭐 타협이 없다 보니까 극단적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저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대통령은 제왕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가 제왕적은 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은 300명이 합성기관입니다. 네. 300명의 의사를 수렴해야만 의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입법부 독재라는 건 표현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사실은. 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법은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도덕 관습 조정 이런 걸로 예리네크의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네. 최후 단계에서 법이 개입한다는 건데 우리 사회가 너무 법으로 막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제 정치하라고 정치권에 권한 줬더니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가장 남발된다. 이런 현상은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구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부 법조인들이라든가 최근에 그 법을 그 오남용하는 거 왜곡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하고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과거처럼 정실에 입각하거나 뭐 사적인 정리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과거에는. 네네. 근데 이제 법으로 해결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옛날 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쓴 그 미국의 민주주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떠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되는 문제도 결국 사법부가 해결이 되고 만다. 이게 쓴 말이 있는데 그럼 결국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가, 사법부가 얼마나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법을 오남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케이스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안 되려면 사법부가 이를 정확히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굳이 사법부로 안 갈 겁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